우편함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드는 순간 손끝이 이상하게 차가워졌습니다. 발신일란에는 임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봉투 안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제목이 박혀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2달 안에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계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들 손을 잡고 이 문을 열었던 날이 떠올랐고 남편과 함께 벽지를 바르며 웃었던 주말 오후가 생각났습니다. 이 집은 단순히 살던 공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달 안에 떠나야 한다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다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익숙한 거실 풍경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벽면에 걸린 낡은 시계가 제깍거리며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재촉하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건 40을 막 넘긴 해 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녔고 나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당시 우리는 전세금을 모을 형편이 되지 않아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은 당시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계약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놓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사 온 첫날 밤 아이들과 함께 방바닥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제 우리 집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처음 이사 오던 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짐을 옮기느라 옷이 다 젖었지만 남편은 새 집이라며 아이들을 안고 거실을 뱅뱅 돌았습니다. 그 작은 공간이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월세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25일이 다가오면 통장 잔고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쳤고 남편과 나는 번갈아 가며 야근을 하거나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집주인 할머니는 한 번도 재촉하지 않으셨고 가끔 명절 때 송편을 싸가져다 드리면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렇다며 힘들어도 애들 잘 키우면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온다고 위로해 주시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우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하루 이야기를 나눴고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벽지는 낡았고 문틈은 벌어졌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의 흔적이었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부엌 타일 사이의 작은 금이나 안방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조차도 우리 가족에게는 정겨운 일상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집주인 할머니도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연락이 없었고 월세만 꼬박꼬박 입금하면 따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늙어갈 거라고 아이들이 결혼하고 손주들이 놀러 오는 모습을 여기서 볼 거라고 막연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 절을 올렸고 빈소 앞에서 할머니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집과 관련된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가 곧 우리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시작점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자신을 고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집을 물려받았고 앞으로 관련 사항은
자기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에서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사람처럼 냉정하게 들렸고 그 냉정함이 우리 가족의 안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기분이 들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며 그냥 월세 잘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고 평소에 보이던 화사한 햇살조차 그날은 유독 흐릿해 보였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고 남편은 이번에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밤마다 잠을 설치며 혹시 집을 비워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우편함에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두껍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고 안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통보서를 읽는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2달 안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이었고 그 이유는 소유주 변경에 따른 재산 정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라는 문장도 있었고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문의하라는 안내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20해 넘게 살아온 집에서 2달 만에 떠나라니. 아이들이 자란 이 공간에서 남편과 함께 울고 웃었던 이 방에서 나가라니. 억울함보다 먼저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보낸 20해의 시간이 고작 종이 한 장에 적힌 차가운 문구 몇 개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새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상대는 한참 뒤에야 받았습니다. 이 집에 20해 넘게 살았는데 정말 나가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입니다. 2달이면 충분하죠.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이사갈 곳이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실 수는 없나요? 상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된 사항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과 새 집주인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차분하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상대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고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부동산 앱을 뒤지며 이사갈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는 몇 년 사이 2배 가까이 올라 있었고 전세금도 우리가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대출을 알아봐야겠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대출을 받으면 갚기 힘들어요.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막막함이라는 파도가 우리 가족을 덮쳐오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몇 군데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는 곳은 너무 멀었고 가까운 곳은 월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집을 보러 다니는 동안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소중한 곳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 키 재던 벽에 연필 자국, 명절마다 붙였던 창호지 흔적, 거실 한쪽에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신발장. 이 모든 것이 이제 곧 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새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석 달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사 갈 곳을 찾을 수 있게요. 상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2달이면 충분합니다. 바닥에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퍼졌고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혀왔습니다. 시간은 가차없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일주일이 남았을 때 우리는 여전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에게 부탁해 단기 새방 하나를 알아봤고 나는 집에 있던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다가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함께 있어서 든든했고 집이 좁았지만 그 안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짐을 하나씩 비워낼수록 집은 낯설어지고 거대한 빈 통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삿짐을 실을 차가 집 앞에 섰고 남편과 나는 빈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 창문을 한번 쓰다듬었고 나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기서 수만 번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그 익숙한 연기조차 사라질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새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어찌나 비정하게 들리던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집 골목 어귀에 핀 이름 모를 꽃들까지도 이제는 남의 것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새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공간이 비좁아 숨이 막혔습니다. 예전 집에서 쓰던 가구들은 절반 이상 버려야 했고 남은 것들도 서로 엉켜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창문을 열었고 나는 구겨진 이불을 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좁은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이웃집의 회색 벽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벌었어야 했는데.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누구를 탓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 집주인을 원망해야 할까, 법을 원망해야 할까, 아니면 가난했던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할까? 원망은 독처럼 마음속에 퍼졌고 나는 밤마다 그 원망을 삼키며 잠들었습니다. 좁은 방에서 들리는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서글펐고 우리는 서로의 등을 돌린 채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좁은 공간에 익숙해졌고 짐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예전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가슴 한편이 저며왔습니다. 어느 날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전 집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대문이 새로 바뀌어 있었고 화분이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이제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의 문턱을 넘나들던 수많은 기억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새방에서 몇 년을 버티다가 남편이 작은 퇴직금을 받아 조금 나은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월세였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는 둘만 남아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차가 도착하고 남편이 실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남편은 겨우 깨어났지만 왼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했지만 예전처럼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굽은 등과 떨리는 손을 보며 나는 매일 밤 남몰래 울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물 때문에 부르트고 갈라졌지만 남편의 약값과 월세를 벌기 위해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습니다. 가끔 일을 하다가도 예전 그 집의 따뜻했던 아랫목이 생각나면 목이 메어왔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집주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수년 전의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 같아 숨이 가빠졌습니다. 편지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흐려진 시야 사이로 종이가 젖어갔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보았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당시 우리가 억울하게 감수했던 이사 비용과 비슷한 액수였습니다. 그 돈이 담긴 봉투가 마치 잃어버린 세월의 보상처럼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웠습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왜 이제야 연락을 하셨나요? 상대는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너무 급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빚이 많았어요. 그 집을 팔아야 했고 빨리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사정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그분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셨더라고요.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지난 세월의 모든 서러움을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때 한 일이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는 압니다. 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원망만 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다고 해서 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미안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20회를 산 집에서 쫓겨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상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사과는 진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지난날의 나를 만났습니다. 억울함에 밤을 지새우던 나, 가난을 저주하던 나, 그리고 남편과 함께 좁은 방에서 서로를 탓하며 괴로워하던 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표는 돌려드릴게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상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세입자를 대할 때 그 사람도 그 집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상대는 한참 말이 없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을이 예전 집 거실까지 깊숙이 비치던 그 풍경과 닮아 있어 나는 오랜만에 평온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속에 쌓여있던 원망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를 미워하며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망이라는 끈을 놓아버리니 비로소 내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는 남편의 온화한 얼굴, 비록 좁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우리 집,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해주는 이웃 사람들의 친절함까지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법당에서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태우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오래 그 뜨거운 숯을 쥐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내 손은 이미 까맣게 타 있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른 채 남을 향해 화를 낼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았던 세월은 결국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원망하며 잠들고 아침마다 억울함을 되새기며 일어났던 그 시간들이 결국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그림자가 내 눈을 가려 지금 내 곁에 있는 행복조차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겪는 고통이고 또 하나는 붙잡고 있는 고통입니다. 겪는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붙잡고 있는 고통은 스스로 놓지 않는 한 평생 남습니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깨달았습니다. 집을 잃은 것은 겪은 고통이었지만 그 일을 원망하며 살아온 세월은 내가 스스로 붙잡고 있던 고통이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은데 나는 그 강물을 다시 되돌리려 애쓰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그 고통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마음 한구석이 아렸고 예전 사진 속 아이들의 웃음을 볼 때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나를 파괴하는 원망이 아니라 소중한 시절을 추억하는 그리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아름다웠던 우리 가족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고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 대궐 같은 집이든 작은 셋방이든 그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극락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압니다. 마음 선방은 억울한 일을 겪고도 그 억울함을 내려놓지 못해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던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원망하며 밤잠을 설치신다면 그 원망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태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마지막 선물입니다. 원망의 자리에 이해와 자비를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슴 속에도 그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고 맑은 바람이 불어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통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아서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결국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른 어르신들께도 이 위로가 전해지도록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관심과 구독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